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후계자로 내정됐다는데 뭐 일말의 추호에 토를 달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뭐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주애를 가장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까? 후계자는 한 번 초이스되면 그게 후계자가 이미 프로파간다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걸 뭐 바꿔버린다? 이건 네,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북한은 지금 무려 8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지금 줄줄이 해먹고 있습니다. 이제 4대 세습, 주애까지 나서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세습 과정, 망한다 하는데도 버텨올 수 있는 이유, 이게 뭡니까?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제 89년, 90년 동굴압화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북한은 똑같이 경제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그 세습 체제가 이게 잘 다져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만 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가 다가오는데 또 러시아가 이게 수혈의 주사바늘 갖다 꽂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전쟁해서도 나쁘지만 김정은을 저렇게 살려주니까 정말 그렇죠. 저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세습 체제라는 게 이제 북한의 그 정치 문화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천황제와 봉건제 뒤에 이 세습 체제가 들어섰고 네. 거기다가 이제 김일성이 일찍이 또 김정일을 키웠고 사실은 김정일도 이 세습은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자기가 세습 체제, 이 투톱 체제를 해보니까 갈등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일찍 죽다 보니까 김정은으로 왔는데 그걸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김정은은 지금은 4대 세습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되면 이게 뭐 군부서 반대하지 않느냐 뭐이냐 뭐 논란이 많지만 이미 북한은 74년부터 반세기 전부터 그런 투톱 체계의 쌍두마차의 지배 정치 문화에 익숙이 돼 있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이죠. 최근에 보면은 7.27이죠? 예.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절 휴전협정 체결 73주년에 보면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김정은과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시책에 관여한다 이런 국정원 판단도 있고요. 4대 세습,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제 주장으로서는 뭐 우리 이 박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후계자로 내정됐다는데 뭐 일말의 추호에 토를 달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일부는 뭐 아들이 있는데 뭐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후계자는 한 번 초이스되면 그게 후계자가 이미 다 그만큼 프로파간다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걸 뭐 바꿔버린다? 이건 오히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번 전승절에 무슨 그 하루에 이제 3바퀴를 도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뭐 중국인민지원군 거기까지 돌아오는데 맞습니다. 김주애를 가장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까? 우측에 조용원, 좌측에 박태성, 그다음에 김정은, 주에 이설주. 이 모든 권력의 포스트의 포스트입니다. 김주애가 지금 김정은과 함께 골프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왜? 골프를 배운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와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 할 때 만에 하나 해외 나가든 뭐 북한으로 트럼프를 초청하든 그 트럼프 부부와 김정은이 설주를 데리고 나가지 않고 이 주애를 데리고 나가서 골프로서 이제 국제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 거 보면은 그게 뭐 추호에 토를 달 수 없지 않냐. 트럼프가 이방카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올 김주애 데리고 김주애가 그러면 탱크도 운전하니까 뭐 카트 운전은 일도 아니겠네요. 같은 먹고는 식은 죽 먹이고 키가 이렇게 쑥쑥 크는 게 북한에서는 그 세습자나 이런 그 핵심 멤버들은 학교를 안 가거든요. 집에서 자체로 공부하고. 그 우리 뭐 홈스쿨링 비슷한 홈스쿨링 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뭐 그저 공부하는 채 하다가 나가서 골프 치고 하니까 그렇게 키가 크지. 이게 제대로 가서 집단 생활하면 키가 안 큽니다. 북한에서는. 김주애가 실제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부 구조, 경제가 보장이 되면
김주애가 지도자 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부 구조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밀어 올리면 상부 구조가 탄탄한데 문제는 경제가 폭삭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건 실패하는 4대 세습이 되겠지만 그래서 김정은이 고심이 있는 거죠. 경제를 러시아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에도 의존하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평양 와서 근데 조건이 뭐 두만강 동해 출애권 내놓으라 그러지 뭐 요구 조건이 많아서 아마 그 대신 이제 시진핑이 북한의 핵은 용인하겠다. 네. 4대 세습도 용인하겠다. 이런 아마 고차원적인 딜이 있었던 문화인데 이렇게 양대 강국이 북한을 밀어주면 4대 세습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북한 워낙 그렇게 봉건제로 유지돼 가니까 네. 북한 주민들은 뭐 머리만 들었다면 칼로 치니까 누가 머리를 드냐 말이죠. 이번에 그 박이철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사건도 그만큼 중간 이상 간부들이 돈에 의해서 결탁하고 연대하고 하니까 이게 세습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국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국가론의 핵심은 세습이 안 될까 봐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개 국가론입니다. 안 박사님이 그 군복무 하시던 청년 시절 그때도 북한은 김일성 시절인데 그때도 그렇게 수령 숭배 뭐 이게 다 국권이 체제가 갖춰져 있었나요? 막 세뇌하고 이런 거? 아, 그렇죠. 제가 군에 입대하고 몇 년 만에 김정일이 등장하는데 그 김정일을 가장 먼저 부각시킨 게 군부입니다. 북한 군부가 김정일을 부각시켰고 뭐 김정은 때도 그렇고 지금 김주애도 그렇고 뭐 박정천 원수가 저 주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탱크 뭐 13살짜리가 탱크 mon다고 쇼를 하고 까불고 있는데 이 군이 그래도 세습을 지지한다 하면서 그 정치 문화를 그렇게 세습 체제를 홍보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총대 맨 놈들 뭐 별다른 놈들도 다 그게 아부해야 그 별을 유지하니까 그게 뭐 거역하는 자 살아남을 수 없죠. 김일성한테 뭐 이렇게 이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예를 들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졸다가 졸다가도 졸았지만 또 핵심적인 게 있답니다. 몇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김정은의 지시 자꾸 내려오는데 너무 엉터리가 내려오니까 한마디 딱 했는데 야, 이거 젊은 장군하고 이래먹기 힘들어 못 살겠구나. 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혼잣말식으로도 그렇죠.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게 바로 그게 정상적이면 사실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누가 얘기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이 대목에서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런 게 그렇죠. 있고 조용히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면 박사님도 실제로 김일성이나 북한 체제 선전을 그대로 믿으셨어요? 남쪽보다 더 잘 산다 뭐 이런 것들? 잘 산다는 건 잘 안 믿게 제가 지피 근무를 하니까 국군은 헬기가 하루에도 한 5-6대가 다닙니다. 부식 공급하러 오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부식 트럭이 트럭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무슨 트럭이 몇 시에 올라와서 몇 시에 내려갈 다 보고하는 게 그러니까 지피 근무 요원들은 이게 정찰국 소속 부대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체제가 엉성하냐면 한 번은 인민무력부장이 헬기 뜨니까 전선에다 이제 통보가 내려오는 거죠. 누구도 총 쏘지 말라. 근데 보병의 그 고사총중대의 그 젊은 소대장이 그 졸다가 그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인민무력부장이 헬기가 지나가는데 거기다 고사총을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맞췄길래 말이지 자기 그 병사한테 고사총에 맞아서 인민무력부장이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근데 어진우가 그 당시에도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부대에 얼마나 소문이 납니까? 야, 이거 뭐 언론엔 보도 안 돼도 소문 나는데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저거 군사재판에서 총살해야 되느냐 어쩌냐 이렇게 문의했더니 어진우가 허허 웃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야, 놔둬라. 군복만 뺏겨서 후방으로 보내지 총살하지 말라. 이래서 죽지 않았지. 그럼 죽을 뻔했단 말이죠. 군대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 뭐 경기 근무 잘했다 이렇게 수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북한 권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체제가 이게 뭐가 좀 엉성하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만 못하게 특히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중 언제를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그게 좀 양분화되는 현상입니다. 아, 예. 여론이? 예, 여론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김정일 시대는 끊임없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건 뭐 고난의 행군 겪고 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개판의 아비규환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 잘해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잘해줬다기보다는 그저 조금 뭐라고 할까 느슨해진 건데 핸드폰 700만 시대가 열렸죠.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로 북한 주민들로서는 평양에서 뭐 한때 그 김정일 말기에 뭐 생수병 들고 다니면 그 폼 잡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노트북 들고 다니면 폼 잡고 그게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김정일 시대는 핸드폰을 많이 없애는데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핸드폰 허용하니까 700만 되면 지금 북한 인구 2,500만 명에 700만 되면 거의 3, 4명당 한 명씩 핸드폰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생수병 한 병이 뽀닥이 재는 거지만 지금은 핸드폰 들고 다녀도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밀가루도 들어오고 석유도 들어오고 구축함도 지금 뭐 최연호하고 강건호를 구축했습니다만 그 뭐 내부는 완전히 다 빈 껍데기겠죠. 겉에만 해서 이렇게 진수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게 젊은 지도자가 그래도 뭐 좀 하네 이런 이제 인식에 말하자면 전환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김정은의 어떤 선전이나 이런 게 좀 먹힌 케이스일 먹힌 거고. 케이스고 김정일 때처럼 마냥 곤두박질 치진 않고 이제 뭐 좀 비벼서 올라갈래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차이점이다. 그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시대와 가지고 특징이 핵에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 2번 핵실험했는데 자기는 4번 해가지고 뭐 핵 보유국했다. 뭐 헌법에까지 우리 못 박았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야 내가 핵을 포기 못해. 핵을 포기하라는 건 나보고 헌법 위반, 위헌하라는 거야.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핵에 진짜 이렇게 집착하는 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어쨌든 김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핵을 없애라는 건 그냥 김정은의 의자배, 방배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뭐 대남 국제 관계에서도 핵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핵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넘버원입니다. 핵무기가 있다. 이것은 대남 남조선을 향해서도 쏠 수 있고 심지어 북경을 향해서도 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터뜨릴 수도 있다. 자멸의 자폭 수단으로서. 이런 공포 정치에 핵은 반드시 필요한 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나 또 군인들로서는 자기네 체제가 자기네 경제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몇십 년 뒤떨어져 있다 이건 알지만 또 우리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언제든 평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프라이드 하나만은 확실하게 주다 보니까 그 핵이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 핵이 뭐 우리로 말하면 진짜 최고의 국뽕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저 핵이 북한 체제를 지키는 김정은 주장대로 만능의 보검이 될지 아니면 옛날에 소련이 수만 기의 핵을 가지고도 체제 붕괴를 맞았던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중국 못지않게 러시아하고 지금 뭐 밀착을 하는 거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을 정도로 김정은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푸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에 가가지고 죽은 북한군 병사가 2,300명입니다. 4,000명이 부상했고 이런 그 전사자 유가족이나 부상병들 마음은 정말 뭐 찢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 사회적 참사 형태, 명분 없는 싸움에 가서 그렇게 죽음을 청년들이 맞이한 건데 김정은도 이들을 영웅시하고 막 아파트를 주고 노동당 입당시키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잘못 다뤘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서는 그 출신 성분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왜 낙동강까지 갔다는데 돌아왔느냐 거기서 좀 용감하게 죽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태어나지도 못할 놈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이 안 되니까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찾기 위해서 발광하는데 다 세습이 되니 사다리가 있냐 이거. 혁명 열사가 안 됐으면 애국 열사라도 그거라도 됐으면 조금 신분 상승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김정은이 이걸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그 러시아 전선에 가서 죽은 사람들 공화국 용 칭어주지, 노동당 입당시키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평양에 아파트 하나 주지. 북한에서 지방 사람이 평양에 가서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얼마나 이게 소망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소원 세 가지, 공화국 용되고 노동당원 되고 평양 입주해서 아파트 세 가지 소원을 그냥 바가지로 부어주니까 죽은 가족들은 그런 대로 참아야지. 거기서 뭐 왜 죽였느냐 이거 했다가 뭐 그냥 손해 보니까. 근데 이제 2,300명이 죽었고 이제 3만 명이 더 나가면 1만 명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 1만 명이 죽는다면 이게 한 개 사단이 전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도 북한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해석해야죠. 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3만 명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총 5만 명이 가는 건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